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고 밤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10에서 40mm,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따뜻한 기온에 옷차림이 가벼워진 봄입니다. 어디라도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드시죠?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약속 잡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시리게 하는 뉴스들도 전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 무장한 괴한들이 무차별 총격을 벌여서 무려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사망자들 중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가 자신들이 벌인 범행이다 이렇게 자처했다고는 하는데 혐오와 배척이 아닌 포용과 사랑이 가득한 봄이 되길 바라면서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주은 씨. 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고속도로 나들이 차가 많습니다. 아예 점심 식사를 하고 출발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고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구 부산선 대구 방향 상동 1터널에서는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뒤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전방 잘 살펴주시고요.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길은 오늘 50번 영동선이 강릉 쪽 마성에서 양재터널까지 막히고 대관령 부근은 4km 구간 정도 막힙니다. 강원권보다는 경기권 내 정체가 더 길고 서울 양양선 양양 쪽도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사이 또 화도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 속도가 떨어지고 충청권 정체가 깁니다. 천안을 시작으로 청주까지 한 번에 35km 구간 막히고 서해안선 외곽 쪽으로도 팔곡에서 지금 부분적인 정체를 보이고 서평택과 또 서해대교 사이로는 10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외곽 방향 정체의 길이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끝까지 안전운전 하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오늘 키워드 판도입니다. 판도. 네. 총선 판도가 어떻고 이렇게 지금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변화의 속도가 LTE급인 요즘인데요. 이 자고 일어나면 외교 안보 지형부터 말씀하신 총선 판도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달라져 있죠. 그렇죠. 예, 최신 뉴스를 놓칠까 봐 저도 부지런히 파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달라지는 입시 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이 확정돼서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K-팝 스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팬덤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한 은행의 전국 지점 곳곳에서 중장년 오픈런이 목격되고 있어서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 판도는 스포츠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는 한화 류현진의 복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도입으로 경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판도 의대 정원 확대. 의대로 많이 몰리겠죠?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6일 증원 계획을 밝힌 지 43일 만인데요.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미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전국 40개 의대 정원이 기존 3,058명과 비교해서 단번에 65.4%나 늘었어요. 이 모집 규모로 볼 때 당연히 이과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만합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이 넓어진 의대 진학 기회의 문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예, 이번에 늘리는 인원의 82% 대다수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죠? 예, 내년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3,662명인 만큼 지역 인재 전형 대상은 2,198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은 의대별로 이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고요. 특히 충청 지역 수험생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의대가 한 군데도 늘게 됐어요. 교육부는 분교가 아닌 캠퍼스라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천안의 단국대 역시 입학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된 만큼 이 학교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의 의대 입학생의 60%는 그 지역 출신 인재로 채워라. 이게 지역 인재 전형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여전히 서울의 수험생들에게도 기회가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권고대로 지역 인재 전형이 60% 선으로 정해져도 나머지 40%가 서울의 이과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정원이 지금 200명인데 여기서 40%가 된다면 80명은 그 지역 인재가 아니어도 입학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인재 전형을 노려서 지방으로 유학 가는 게 늘어나겠죠? 그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이런 의대 증원 기조를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요.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고 비수도권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이 성행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중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을 목표로 지방으로 가자 이런 바람이 분다고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졸업하면 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을 해야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면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 중에는요. 이 지방 전입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의대로 이 상위권 학생들이 쏠리면 이공계의 다른 학과는 영향이 크겠어요. 이공계는 울상입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면 일반 학과를 포함해 주요 대학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에 가기 위해 뛰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이공계 인재 양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요. 예. 또 서울 주요 대학의 한 교수는요. 상위권 대학 공대 재학생의 상당수가 이 반수로 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공계 그리고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무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나 다들 의대로만 가려고 하는 이 풍조가 사실 문제거든요. 이거부터 좀 바뀌어야죠. 자, 두 번째 판도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이 K-팝 새로운 팬덤 판도라고요. 네, 앵커님 그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이 그려진 포토카드 아세요? 10대, 20대들이 많이 모은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만의 놀이문화다 이렇게만 답하시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 황혼에 접어든 분들도 젊은 세대와 똑같이 좋아하는 가수의 포토카드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계시거든요. 중장년들도 포토카드를 모은다. 그렇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건?
이 포토카드를 손에 넣으려면 적잖이 품을 들여야 합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은행에 가보니까요.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8시 30분에 이미 입구 앞에는 59세 팬이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는 그 62살인 남편께서 같이 서 계셨고요. 오픈런이군요. 그죠? 네. 여기 이명웅이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부는 가수 이명웅 씨의 팬클럽인 영웅 씨 되셨고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이명웅 씨 포토카드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집을 나섰고 이 영업시간 전부터 문 앞을 지키고 계셨다고 해요. 그 이명웅은 지난달부터 국내 한 은행의 광고 모델로 나섰는데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명웅의 얼굴이 박힌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토카드 모으기가 10대, 20대만의 놀이문화는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또 예. 포토카드뿐만이 아닙니다. 이명웅과 관련된 곳을 이 성지순례 하듯이 찾아다니는 이른바 웅지순례 코스도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이명웅의 웅자를 붙인 웅지순례. 그렇습니다. 예. 강남 신세계 센트럴시티의 이 번쩍이는 영상 광고판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오후 4시쯤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앞에 가보니까 이 LED판에 나오는 이명웅 은행 광고 영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60대도 있지만 30대도 있었습니다. 예. 이른바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덕질을 하는 현상을 자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영웅시대에 부모를 둔 자녀분들은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명웅 광고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부모님께 전송을 하면서 이 부모님의 덕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중장년층의 열정을 지지하는 이 자녀분들의 게시물도 적잖이 보이고요. 또 문화 담당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모님의 덕질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자식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방법이다라고요. 네. 이명웅 씨 광고 사진이 나온 신문도 모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웅시대 팬들은 요즘 이렇게 보기 드물게 신문을 산다고 해요. 최근 저희 한국일보 일면에도 이명웅 씨가 담긴 은행 광고가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 광고를 굿즈처럼 모으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중장년층은 구매력이 있는 연령대니까 팬덤 문화가 더 커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명웅 팬덤은 구매력이 높을 뿐 아니라 적극적이기로도 유명합니다. 이 이명웅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통장을 만드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또 포토카드를 받으러 왔다가 39년 동안 잊고 있던 계좌에 공돈을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기업들은 이명웅 씨를 광고 모델로 쓰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쓰려는 기업들의 경쟁 치열합니다. 저희가 광고업계 종사자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명웅의 광고 모델료는 1년 계약에 9억 원 선이라고 합니다. 와.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10억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 특 A급 대우입니다. 중장년 팬덤 화력이 대단합니다. 예, 이 화력 학계에서도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요? 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문화기술대학원 음악신경과학연구실은요. 이명웅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뇌파 실험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뇌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대상으로 이 K-팝 팬들과 함께 임영웅 팬들을 함께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 10대, 20대 뇌파 변화와 중장년층의 뇌파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판도 야구. 그렇습니다. 오늘 23일 전국 5개 구장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43번째 정규 시즌이 개막합니다. 올 시즌 KBO 리그는 한화 류현진의 복귀로 다른 시즌보다 볼거리가 다양해질 전망이고요. 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도입 같은 규칙 변화로 경기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이걸 이제 기계가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개막전 첫 맞대결 어디서 벌어지나요? 첫 맞대결은 한화 LG의 경기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고요. 롯데 SSG는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삼성 KD의 경기는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립니다. 또 키움과 기아의 대결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고요. 두산과 NC 경기는 창원 NC파크에서 각각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경기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디펜딩 챔피언 LG가 맞붙는 잠실 개막전입니다. 류현진은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류현진은 12년 전 한국 활동 당시 이 말 그대로 LG의 천적으로 군림했잖아요. 2006년 4월 데뷔전에서 첫 승을 시작으로 통산 22승 평균 자책점 2.36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남겼죠. 특별히 LG에 강했다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LG는 그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류현진의 KBO 리그 활동 시기가 이 LG의 암흑기와 겹치거든요. 그런데 류현진이 한국을 떠나 있는 사이에 오지환은 리그 최고 야수 중 한 명으로 성장을 했고요. 김현수, 박혜민 등 베테랑들이 쌍둥이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의 기세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류현진을 상대하는 것도 LG에게는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류현진과 추신수, 또 류현진과 김광현 이런 맞대결에도 관심이 쏟아지죠. 네, 류현진과 추신수는 딱 한 차례 맞대결을 벌였어요. 2013년 7월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전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류현진이 2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판정승을 거뒀지만 사실 자웅을 겨루기에는 부족한 데이터였거든요. 1볼넷이 있었으면 꼭 판정승이라고까지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무승부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예. 네, 국가대표 원투펀치로 활약했던 류현진과 김광현의 KBO 리그 선발 맞대결 역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원우 한화 감독과 이승용 SSG 감독 모두 이 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네. 금년 프로야구는 볼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자,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밤사이 비가 그치고 안개도 많이 옅어진 모습인데요.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서 주말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8도, 강릉 15도, 제주 20도, 대전, 부산 21도, 광주는 무려 24도 안팎으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지만 서쪽의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하늘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에, 밤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에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40에서 6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로 빗줄기가 강해질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화요일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월곡분기점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이후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 또 대관령 1터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소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리고요. 이후 화도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까지 이동량이 많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과 오산부터 각각 정체고요. 이후 천안에서 청주까지는 35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지나서 북대구 부근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지만 아직 여파 남아서 일대 혼잡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미주교에서 차량터널까지 10km가량 흐름 답답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은 동광주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요. 일대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총선 D-18입니다. 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후보 등록 어제까지 끝났고 경쟁률이 3대1이 채 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경쟁 구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254개 지역구에 699명의 지역구 후보자가 등록을 해서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을 보였습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는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이 지원해서 4.4대 1 이 경쟁률을 기록했고 20대 총선은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 하락 이유를 보면 제3당 역할을 해온 정의당이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만들었지만 지역구 출마자 수는 크게 줄어서 이번에 17곳에 후보자를 냈습니다. 예. 또 진보당이 21곳에 후보자를 냈는데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면서 합의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와 이 단일화를 추진해서 후보자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을 선언한 상황이고 제3지대의 새로운 미래 28곳, 개혁신당 43곳으로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이 253곳 모두 후보를 냈고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37곳, 정의당이 106곳,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합당한 민생당이 79곳, 우리공화당이 57곳, 민중당이 68곳, 그리고 무소속이 124명이나 됐습니다. 예. 3대1이 되지 않는데 3자 이상의 구도가 되는 지역구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예, 한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도전하는 곳이 95곳, 10곳 중에서 3곳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4년 전에는 3자 구도가 55곳, 4자 102곳, 5자가 25곳 등 이 대부분 3자 이상의 이 경쟁 구도였고요. 양자 대결은 253개 지역구 중에서 3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연합정당이 사전에 단일화를 진행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소속 출마가 적은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무소속 출마자가 58명 뿐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과 녹색정의당에서 3자 구도를 많이 만들었고 이들 후보들의 득표율이 당선권은 아니지만 10% 안팎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인천 부평을 현역 홍영표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는데 새로운 미래 후보로 나와서 이 국민의힘 이원웅 후보와 민주당 박선원, 이 정의당 김응호 후보와 사파전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예. 경기 부천을과 대전 대덕에서도 각각 민주당에서 나온 새로운 미래 후보자 서른, 또 박영순 후보가 이제 나와서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게 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역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원욱 후보가 화성정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민주당 전용기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요. 민주당이 적을 뒀다가 지금 3지대에 가 있는 금태섭 후보,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민주당 곽상은 후보와 맞붙습니다. 무소속 출마자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곳이 보수 텃밭인 이 경북 경산인데 무소속 이 최경환 후보가 출마해서 국민의힘 조지현, 정의당 엄정혜, 진보당 남수정 후보와 사파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기호도 다 정해졌죠? 예정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 1번은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민주당의 유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4번은 국민의힘 유성정당인 국민의미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이 조국혁신당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순으로 들어가게 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더불어민주연합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미래, 이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뒤에 나오게 되고요. 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가 넘을 전망인데 4년 전 48.1cm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총선은 모두 수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표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 투표만 수개표로 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자 확정 시간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1.7cm라서 기계에 못 넣는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는 수개표로 한다고 그러고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된 게 이종섭 호주 대사.
이 국거 귀국하기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공관장 회의 참석 때문에 귀국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회의가 아주 급조됐다. 온라인 회의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뒷얘기도 계속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사가 아무 일 없이 귀국하게 되면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 일정이라든가 참가자 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고요. 2+2 한 호주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의 준비라는 어떤 새로운 공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회동들을 하면서 공무라는 근거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총선 기간 중에는 국내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대사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보도가 계속 될 텐데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등 이 박빙 지역에서는 이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중도층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특히 4월 초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이게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총선 직전까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직접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뉴스는 또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좀 빨리 수사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귀국했으니까 모두 해결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여전히 큰 정치 쟁점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또 출국 이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칼테로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여당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었고 이 해법으로 이 대통령실에서 이 황 수석 사의를 수용하고 또 이 전 장관이 급거해서 귀국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고 출국 금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제하고서 해외에 나간 건데 이런 일련의 과정 모든 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계속해서 국내에서 공무를 이어가는 모습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이 계속해서 환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피의자나 이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를 빨리 하라 이렇게 수사 일정을 지정하는 것도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한 이 새로운 내용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정권 심판론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공수처는 지금 총선 전에는 소환 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이미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수사 없이 이 대사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황상무, 이종섭 이 두 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가 그래도 어쨌든 봉합됐다 이런 분석인데 하지만 비례대표 순번으로 또 한 번 마찰이 일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찰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일단은 순번을 좀 교체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꾸면서 일단은 봉합을 하는 수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당내 힘겨루기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철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마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비례 후보의 경우에는 총선 이후까지 고려해서 배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 위원장 위주로 이 순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물 등이 짜지면서 대통령실에서 크게 반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 명단에서 이 당선권 박 번호를 지정하자 반발해서 사퇴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대통령 특보를 신설해서 위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윤 대통령과 동갑이면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당선권에 이 비례 후보 지정을 요구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총선이 18일 정도 남았고 일당을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은 됐지만 다시 언제
이것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약한 고리는 역시 이종석 호주 대사 부분인데 4년 전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세월호 막말처럼 최상병 문제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투표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막말을 하게 되는데 수도권 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분석이었고 그래서 결국 제명 조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후보자들이 아주 힘들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이 대사 사퇴 요구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벌써 사퇴 요구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합니다. 이걸 정했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총선 슬로건은 준비된 미래 지금 합니다로 정했고 일하고 싶습니다를 메인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첫 선대위 회의장인 여의도 당사 회의실 백드롭에도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를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 운동권, 입법 독주, 심판론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를 내세우면서 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이 핵심인데 윤 대통령의 이 민생 토론회가 벌써 20번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돌아다니는 게 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점점 짙게 만들고 있는 데다가 민생 토론회 내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 토론회는 아니지만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가격을 뭐 800원대로 언급한 게 물가 부담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서민 유권자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서 점수를 얻을 수도 있지만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니까 예. 정권 심판론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정권 심판론에 쏟아부을 생각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에 가까운 시점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이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 비판적 시각이 아직 여전히 많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상황인데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 정부 견제론이 이 정부 지지론보다 크게 앞선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특히 중도에서도 이 정권 심판론이 지지론에 비해서 크게 높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 캐치프레이즈로 정권 심판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전략일까요? 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이외의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공천 파동으로 이 정권 심판론 여론이 야당 심판론이나 이재명 심판론으로 다시 옮겨가면서 뭐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가 본인의 인천 계양을 선거도 뛰어야 하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선거를 지휘해야 하고 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판관에 이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이 나가는 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 시점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민주당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판의 대상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오히려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정권의 피해자다 이런 여론을 확산시키는 게 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더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153석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뭐 200석 야권 연대 다 하면 탄핵까지 할 수 있다. 좀 들뜬 분위기가 나왔는데 이걸 가라앉히는 분위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언급한 이 부분은 사실 당내에서 분석한 객관적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 압승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이 진보 진영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탄핵도 가능하고 뭐 법안 거부권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뭐
더 이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오만이다, 자만이다 이렇게 비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좀 우려하는 대목이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 일당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자세를 조금 낮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국 혁신당과는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네요. 예, 대체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확장력보다는 제로섬, 민주당의 의석을 조국 혁신당과 나눠 갖는 그런 효과가 많다 이렇게 분석이 많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이 지지층 결집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의 이탈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다만 조국 혁신당에서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일당이 되더라도 비례까지 합하면 일당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당은 이 법안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당을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례의석 46석 중에서 민주당은 6석이나 7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현재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은 20석 가까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6석, 7석을 10석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현재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적극적으로 이 거리를 두는 쪽으로 전략을 지금 변경해 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죠. 정희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영양제인데 먼저 우리 몸에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주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사람에서 단백질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이 거대 영양소입니다. 먼저 단백질은 근육 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죠. 우리 그렇죠. 몸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의 양과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는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시죠.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또 항체입니다. 이 항체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단백질을 사용해서 어떤 게 달리기를 하거나 또는 굶고 있을 때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기타 우리 세포와 조직의 구성을 하는데도 단백질이 주요 구성 요소고요. 또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또 복수가 찰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대 영양소지만 또 한편으로 병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영양제도 많은 종류가 있죠? 네, 정말 다양한 출처, 그러니까 그 원료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성이 다른데요. 흔히 운동선수분들이 드시는 단백질로 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WPI라고 해서 웨이 추출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청에서 유래한 단백질입니다. 웨이 자체가 유청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운동하신 다음에 근육 회복하시는데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을 하지 못하고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만 공급이 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비슷한 걸로 카제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많이 드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드시면 이제 자는 동안에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들이 쭉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우리가 보충제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두단백입니다. 예, 대두에서 추출하였고 아주 좋은 아미노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완두콩 단백도 있고 사실은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좀 덜 되고 또 근육 성장을 자극하는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물성 쌀, 대두나 완두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서 혼합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충제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물성이 있고 그게 또 식물성이 있고 개별 단백질의 특성들은 이제 아미노산 프로파일 특성들이 달라서 근육 형성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기 잘 안 드시고 여러 이유로 채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백질 영양제를 꼭 드셔야 하나요?
네,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양의 콩이나 또 콩류 가공식품, 두부 같은 것들을 섭취하신다면 완전 채식을 하더라도 충분한 이론적으로는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한테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이제 채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또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한 동물성 단백질 대비 70% 정도의 근육 형성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노년이고 또 중증 질환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또 식욕이 충분치 않은 경우, 또 많은 양을 드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에 먹어내는 양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두부를 많이 먹는다, 두유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본인이 드셔내야 되는 단백질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라면은 특정 상황에서는 단백질 영양제가 결국에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좀 드셔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영양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단백질 보충제를 이렇게 우유나 이런 데 타서 운동하면서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영양제죠? 그렇습니다.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다 좀 빠른 근비대를 위해서 근력 운동 전후에 이제 병행해서 단백질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선수들만 그렇게 하셨는데 요새는 일반인들도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실제 그래서 단백질 제품 시장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탄단지를 우리가 가능한 한 맞춰서 식사로 섭취를 하려고 하지만 또 최적의 근육 생성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균형들을 조정하고 특히 단백질을 초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볼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서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똑같은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했을 때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과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이나 근기능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미미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 영역 선수들이라면은 정말 단백질을 정확히 이제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인 운동을 하시는 대부분의 건강한 일반인에서는 단백질 양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함량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단백질 양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거의 하루에 1파운드, 그러니까 450g까지 단백질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체중당 하루 3g, 그러니까 70kg 성인이면 한 210g 정도까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선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없는 거냐면 콩팥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70kg 성인 남자가 하루에 100g짜리 닭가슴살 10장을 드셔야 되는 양이거든요. 아이고. 이 정도 드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가 이제 정제되어 있는 파우더를 물에 타서 계속 드시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사실은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네, 결국에는 만성 콩팥병이 빠르게 올 수가 있고 특히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과도한 단백질 섭취하시면은 또 콩팥병의 진행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mTOR라는 노화의 가속 페달을 자극합니다. 결론적으로 쥐실험 데이터 같은 걸 보게 되면 고단백 섭취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혈관 노화가 빨리 오게 되고 대사적으로도 또 가속 노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근육 늘리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파우더 단백질은 안 먹는 게 좋겠네요. 안 먹지는 아니면 먹지 말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도하면 나쁘다. 자, 그럼 연령대별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량, 올바른 단백질 종류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 또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 건강 유지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이 한 1.5배 정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에 체중 1kg당 0.8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60kg면은 68에 48g 정도만 드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이제 흰쌀밥에 대략 밑반찬 드시는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문제는 이제 어르신들은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저작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식기도 어렵고 식욕도 떨어지는데
사실은 본전치기만 하려고 해도 이것의 한 1.5배 정도. 예. 그래서 체중당 1kg당 1.2에서 1.5g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예전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님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2g per kg per day, 그러니까 노인에서 근육량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섭취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에서 남성은 28.7%, 여성은 20.1%만 제대로 섭취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또 대부분이 이제 밥하고 김치, 밑반찬 이렇게 드시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오히려 어르신이 될수록 사실은 단백질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0세 이상 밥하고 김치, 밑반찬만 드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네, 고기를 좀 드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 드시기 좀 어려운 상황에는 그동안 여러 영양제 별로 의미 없습니다 했는데 고연령층 고기 잘 안 드시는 분의 단백질 영양제는 아주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